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의 테헤란로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꺼지지 않는 빌딩들의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다. 그 빛의 숲을 유유히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은 도로 위를 지배하는 제왕과도 같았다. 차량의 내부는 바깥 세상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오직 태블릿 화면을 넘기는 미세한 소리와 가죽 시트가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불빛 중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제왕, JT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 입은 최고급 맞춤 정장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그에게 얼음 황제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지금 그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관련 최종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단어 하나, 숫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30분 뒤, 최종 협상 장소에 도착합니다. 회장님, 운전석에서 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태준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시간은 돈이었고 감정은 사치였다. 오늘 밤의 협상은 JT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실패란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차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거세져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도시는 빗물에 젖어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은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무심하게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목표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가늠케 하는 풍경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한 골목길을 한 여자가 힘겹게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달아빠진 운동화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었고 얇은 트렌치코트 하나로는 밤의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에코백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꿈이자 희망인 주얼리 디자인 스케치북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오늘 하루도 3개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새벽에는 카페, 낮에는 레스토랑 서빙, 저녁에는 편의점.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과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비좁은 골목길을 벗어나자 왕복 4차선의 도로가 나왔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에 난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그녀는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엄청난 굉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시야의 한쪽 구석에서 달려드는 눈부신 빛 피할 새도 없이 거대한 충격이 그녀의 몸을 종잇장처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짧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아픈 동생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소중한 스케치북이 담긴 에코백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빗물 웅덩이 속으로 처참하게 나뒹구는 것이 보였다. 끽!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망설임 없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정한 뺑소니였다. 빗줄기는 쓰러진 서연의 몸 위로 무심하게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아스팔트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마이바흐가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회장님, 사고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김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하며 핸들을 틀 준비를 했다. 회장님의 1분 1초는 수억의 가치가 있었다.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시간을 낭비할 리가 없었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강태준을 보조하며 김 비서가 배운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명령이 떨어졌다. 세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김 비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하지만 회장님, 협상 시간이 세우라고 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재차 질문을 용납하지 않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를 갓길에 세웠다.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값비싼 정장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도로 중앙에 쓰러져 있는 형체를 향해 걸어갔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 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생명이 꺼져가는 작은 존재. 평소에 그라면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광경이었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곳이었으며 이런 예상 밖의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는 차를 세웠을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그의 발걸음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허리를 숙여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굳게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여튼 숨이 위태롭게 새어나왔다. 그 순간 여자의 곁에 나뒹굴고 있는 낡은 에코백과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지만 종이 위에 그려진 섬세하고 독창적인 주얼리 디자인들은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다. 재능 그리고 절망, 모순된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가 처리하게. 뒤따라온 경호원과 김 비서가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째서인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마주한 듯한 기묘한 감각. 그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피를 흘리는 여자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차갑고 단단했던 그의 세계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구급차 불러. JT그룹 협력병원 중 가장 가까운 곳으로 최고의 의료팀을 대기시켜. 그리고 이 현장 완벽하게 통제해. 뺑소니 차량 1시간 안에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 현장 수습이 아니었다. JT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되었다. 김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강태준은 빗속에 미동도 없이 서서 쓰러진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희미한 숨결을 확인하며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계획에 없던 변수, 그의 인생에 끼어든 불청객.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삭막했던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다. 서연의 몸이 들것에 실리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괜찮을 거야. 빗소리에 섞여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이 서연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인지한 세상의 전부였다. 구급차가 떠나고 현장에는 강태준과 그의 사람들만이 남았다. 그는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서연의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이미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재능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오늘 밤 협상은 취소해. 상대 측에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네, 하지만 회장님, 이건 김 비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수개월을 공들인 인수합병의 최종 협상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자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태준은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때어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자신의 채에 올랐다. 젖은 스케치북을 손에 쥔 채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남자. 강태준의 완벽했던 세계가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부유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윤서연은 길고 긴 터널을 헤매는 듯했다. 몸은 솜에 물을 먹인 것처럼 무거웠고 희미한 통증이 온몸을 맴돌았다. 여기가 어디지? 죽은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코끝으로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닌 맑고 청량한 백합 향기. 그리고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닌 구름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등을 감싸고 있었다. 서연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병실이 분명했지만 그녀가 알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넓은 공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꿈일 거야. 서연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려 했지만 팔을 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다. 윤서연님, 정신이 드십니까? 중년의 의사는 매우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명찰에는 JT 의료원, VIP, 전담 주치의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분명 안심하십시오. 교통사고를 당하셨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뇌진탕 증세와 갈비뼈에 실금이 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안정만 취하시면 곧 회복하실 겁니다. 의사의 설명에도 서연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JT 의료원, VIP 병실, 이런 곳은 하루 입원비만 해도 그녀의 몇 달치 아르바이트비를 합친 것보다 비쌀 터였다. 병원비는 누가? 그녀의 질문에 의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환자분의 보호자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보호자요,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아픈 동생뿐인 그녀에게 보호자라는 단어는 생소했다. 그녀의 의문을 읽기라도 한 듯 의사가 말을 이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강태준,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 서연이 다시 무언가 물어보려던 찰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들어선 남자는 어젯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방 안의 모든 빛이 그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회장님, 의사와 간호사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가볍게 턱짓을 하는 것으로 인사를 받았고 그 눈짓 하나에 의료진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이제 넓은 병실에는 서연과 강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남자는 천천히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몸은 좀 어떤가? 그의 첫마디는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정해진 음성을 출력하는 듯 건조하고 딱딱한 톤이었다. 괜찮아요. 어젯밤에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은혜는 꼭.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런 인사는 필요 없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어제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널친 운전자는 태양그룹의 최민혁 전무다. 태양그룹, JT그룹과 대한민국 재계를 양분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최민혁, 온갖 스캔들과 갑질 논란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망나니 재벌 3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민혁은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넌.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태준은 몸을 돌려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돈으로 회유하려 들겠지.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할 거고, 최악의 경우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았다. 서연의 몸이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고해, 빚더미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거대 재벌 그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어떻게? 그럼 저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남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널 보호해주지. 희망의 빛인가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다. 나와 결혼해라.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한 거지? 결혼 생전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와 농담 하시는 거죠. 나는 농담 따위는 하지 않아.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건 계약서다. 1년간 넌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는 마치 수십억 달러짜리 비즈니스 계약을 설명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말을 이었다. 계약 기간 동안 넌 강태준의 아내로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 최민혁은 물론 그 누구도 널 건드릴 수 없어. 네가 진 모든 빚은 내가 해결해주지. 아픈 동생의 치료비와 향후 학비까지. 모두
JT그룹에서 책임진다. 넌 아무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디자인만 하면 돼. 너무나 비현실적인 제안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제가 뭘 해드리면 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내 아내 역할, 대외적으로 완벽한 내 약혼녀이자 아내 행세를 하면 된다. 공식 석상에 나와 함께 참석하고 내 집으로 들어와 살아야 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야 한다. 그게 네가 할 일의 전부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물론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에 어떤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없을 거다. 넌 나에게 필요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난 내게 안전과 돈을 제공하는 거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를 동정해서 돕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쳤군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런 거래를 할 생각을 하죠? 당신 눈에는 내가 뭘로 보여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그녀는 아픈 몸을 일으켜 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반응이 흥미롭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물건으로 봤다면, 값을 치르고 사면 그만이었겠지. 하지만 난 거래를 제안하는 거다. 윤서연, 선택은 내 몫이야. 그는 다른 서류처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서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부모님이 남긴 사채 빚 내역, 동생의 병원 진단서, 그녀가 살아온 비참한 환경에 대한 보고서까지. 네 부모님이 남긴 사채빚,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갚지 못하면 네 동생이 있는 병원까지 찾아갈 놈들이야. 네 동생,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군.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네가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리고 이건 어젯밤 네가 사고를 당한 후 태양그룹 측에서 벌인 일들에 대한 보고서다. 내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려 했고 네가 살던 동네 CCTV 기록을 삭제하려 시도했지. 내가 막지 않았다면 네 존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지워졌을지도 몰라. 강태준은 차가운 현실을 그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서연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최민혁이라는 괴물과 맞서 싸울 힘도, 동생을 지킬 능력도 없었다. 이대로 병원을 나선다면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더 깊은 지옥뿐이었다. 남자가 내민 손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지 않으면 그녀는 물론이고 그녀가 지켜야 할 동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왜 하필 저죠? 당신 같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물었다. 그러자 강태준은 어젯밤 자신이 빗속에서 주워들었던 젖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였다. 내 재능이 마음에 들었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은 지독히도 실용적이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희망이었던 재능마저. 그에게는 그저 거래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계약서를 그녀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었다. 시간을 주지.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든 아니면 이 병실을 나가 최민혁과 네 앞에 닥친 현실을 혼자 감당하든 선택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겨진 서연은 망연자실하게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른거렸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 빛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거대한 새장,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악맥에 영혼을 팔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윤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빗길 위에서 자신을 덮치던 헤드라이트 불빛과 아픈 동생 서준의 얼굴,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강태준의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 앞에 놓인 혼인계약서는 마치 악마의 양피지 같았다. 한 번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신을 팔아넘기는 행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세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다. 거절하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법에 호소하면. 하지만 그 생각은 이내 씁쓸한 자조로 바뀌었다. 법경찰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그것들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 강태준의 말처럼.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이다. 운이 좋으면 약간의 합의금을 받고 쫓겨날 것이고, 운이 나쁘면 그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동생 서준이 눈에 밟혔다.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서준은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동생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위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다. 만약 사채업자들이 병원으로 찾아가 행패라도 부린다면, 최민혁 측에서 서준을 걸고 넘어지며 협박이라도 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지킬 힘도, 동생을 지켜줄 능력도 없었다. 밤새 뒤척이던 그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결심을 굳혔다. 자존심도, 미래도, 심지어 영혼이라도 팔아야 한다면 기꺼이 팔겠다. 서준만 지킬 수 있다면. 아침이 밝아오고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강태준이 말한 결정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호출배를 눌러 강태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태양그룹 법무팀 소속의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윤서연 씨 되시죠? 어제 사고건으로 말씀 좀 나누러 왔습니다.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서연의 침대맡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저희 최민혁 전무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무님께서도 급한 용무로 과속을 하시긴 했지만 윤서연 씨께서 무단 횡단을 하신 과실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터무니없었다. VVIP 병실의 하루 입원비도 되지 않을 돈이었다.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이게 지금 합의금이라고 주는 건가요? 사람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이. 그녀의 말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뺑소니라니.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증거 있습니까? 목격자는요, 윤서연 씨. 사회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 같은데. 잘 들으세요. 이 돈 받고 조용히 입 닫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었다가 다치는 건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한테 아픈 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이 말한 현실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가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서연이 소리치자.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기회를 발로 차는군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경고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의 몸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벨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계약서 가져다 주세요. 강태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는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김 비서가 들고 온 계약서와 펜이 그녀의 앞에 놓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는 빼곡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었다. 계약 기간, 쌍방의 의무,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 조항까지. 모든 것이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계약서를 읽어볼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윤서연. 세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져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다. 그녀의 세상이 공식적으로 팔려나간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회장실 최민혁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앉아 값비싼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온 변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래서 그 계집애는 뭐라고 하던가 합의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웃기는 년이군. 고의 빚더미 신세라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됐어. 그냥 둬. 알아서 기어오게 될 테니. 정 안 되면 그 동생 놈부터 손 좀 봐주면 되지. 최민혁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라온 그였다. 하찮은 여자의 하나쯤은 손가락 하나로 뭉개버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전무님, 방금 JT 의료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JT 의료원 거긴 왜? 윤서연이라는 환자가 퇴원 수속을 밟았다고 합니다. 뭐 퇴원 잘 됐네. 이제 알아서 빌러 올. 그런데 퇴원 수속을 밟아준 사람이 JT그룹의 강태준 회장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이 직접 보낸 차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고. 쨍그랑 최민혁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흉흉한 표정이 떠올랐다. 강태준 그 새끼가 왜? 강태준, 최민혁이 유일하게 의식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는 남자. 아니,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넘어서고 싶은 벽이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수 위에서 여유롭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남자를. 최민혁은 병적으로 증오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강태준이
그 계집애랑 무슨 상관인데. 최민혁의 고함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단순한 사고 처리가 이제 JT그룹과의 정면 대결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찮게 여겼던 작은 불씨가 강태준이라는 기름을 만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태준,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좋아. 아주 재밌어지겠군. 서연은 퇴원 수속을 마쳤다.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인 그녀의 짐은 김비서가 들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JT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직접 챙기는 환자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진 뒤였다. 병원 정문 앞에는 어젯밤 보았던 검은색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는 이미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한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채 올라탔다. 부드럽게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병원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병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참했던 과거와 짧았던 자유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만든 화려하지만 차가운 얼음의 성으로 들어간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단지 이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강태준의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 남산의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히 단절된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자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디자인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이 바로 강태준이 사는 집. 언론에서 얼음의 성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이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과 한 줄로 도열한 사용인들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셨습니까? 주인님, 그리고 윤서연님. 집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은 없었지만 철저한 무관심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내일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예의를 갖추도록 강태준의 차가운 명령에 사용인들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 중년의 여인이 서연에게 다가와 자신을 이 집의 총괄 가정부라고 소개했다. 윤서연님,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머무시는 본체와는 분리된 별채에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별채. 그 말은 그들의 계약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훨씬 넓고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명품들로 채워진 드레스룸, 호텔 스위트룸 같은 욕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차갑고 비어있는 느낌을 주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모델하우스처럼.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곳은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서재는 집의 다른 공간들보다 훨씬 더 그를 닮아 있었다. 거대한 책장에는 법률과 경제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모든 물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앉아.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 앉자 그가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우리의 관계를 공식화할 때가 됐다. 대중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알려져야 할지. 그 시나리오가 들어있다. 서류철 안에는 강태준 윤서연 러브스토리라는 제목 아래 두 사람의 가짜 연애사가 소설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파리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의 운명적인 첫 만남, 서울에서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그리고 남산타워에서의 로맨틱한 프로포즈까지 모두 서연이 겪어본 적 없는 거짓된 이야기였다. 이 모든 걸 외워.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이 시나리오대로 대답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모샤겠으나 차가운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리고 사흘 뒤 JT그룹 창립기념 자선 갈라가 있다. 그날이 우리의 공식적인 첫 무대가 될 거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약혼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 거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거부할 권리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한 유력 경제지가 단독 특종으로 JT그룹 얼음 황제 강태준 회장, 평범한 주얼리 디자이너와 정역 결혼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로맨틱한 러브스토리가 강태준 측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상세하게 실려 있었다. 인터넷은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강태준, 윤서연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재벌과 신데렐라의 만남 사람들은 열광했고 동시에 의심했다. 윤서연이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신상 털기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와 고아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온갖 추측과 악성 루머가 꼬리를 물었다. 꽃뱀이네.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네.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강태준이 저런 여자랑 결혼할 리가 없어. 서연은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태블릿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 선 비난들을 읽어야 했다. 이것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짜 시련이 닥쳐왔다. 강태준의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였다. 식사가 차려진 곳은 저택 내의 거대한 다이닝룸이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JT그룹의 창업주이자 강태준의 할아버지인 강건일 명예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위압적이었다. 그 옆에는 강태준의 새어머니인 우아한 중년 여성과 이복 여동생인 강희진이 앉아 있었다. 네가 태준이가 말한 그 아가씨냐? 강 명예회장이 입을 열자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고해, 비까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 네가 어떻게 우리 태준이의 마음을 얻었는지 내게도 한번 설명해 보거라. 그의 질문은 마치 취조와도 같았다. 서연은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강태준이 시킨 대로 외웠던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다. 파리의 갤러리 이야기. 우연한 만남.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호호, 파리라니. 우리 희진이도 파리에서 유학했는데 그런 갤러리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네. 새어머니가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복 여동생 강희진은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오빠, 취향 참 독특해졌다.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설마 저 여자가 쓴다는 디자인이라는 게.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액세서리 같은 거 아니야.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희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식탁 위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네가 아끼는 갤러리 문 닫게 될 줄 알아. 협박이었다. 명백하고 살벌한 강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새어머니의 미소도 굳어졌다. 강 명예회장은 그런 태준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볼 뿐 제지하지 않았다. 식사는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강태준이 자신을 감싸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것은 온정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주인의 태도였을 뿐이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최민혁의 위협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이곳 얼음의 성에서 그녀가 마주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칼날과 독이 가득한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싸움이었다. 서연은 거대한 방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한 여자. 하지만 그 눈은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외로워 보였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동생을 지키기 위해 뛰어든 이 세계가 과연 그녀를 그리고 동생을 정말로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하게 될까? 칠흑 같은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그녀는 홀로 서서 끝 모를 불안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강태준의 성에서의 새로운 삶은 정교하게 짜인 각본과도 같았다. 윤서연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아침 우ገብ시 기상, 1시간의 필라테스, 영양사가 완벽하게 계산한 아침 식사, 그리고 오전 내내 이어지는 혹독한 개인 교수. 강태준은 그녀를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강사들을 붙였다. 프랑스어와 영어는 물론 미술사, 클래식 음악 감상법, 심지어는 와인 테이스팅과 사교 댄스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매일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들로 채워졌다. 그녀의 소박했던 세상은 지워지고 화려하지만 낯선 지식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윤서연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주인의 옆자리를 꿰찬 이방인이자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를 불청객일 뿐이었다. 식사는 대부분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홀로 해야 했다. 강태준은 새벽같이 집을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주칠 일조차 거의 없었다. 이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웃음을 잃었고 표정을 잃었다. 거울 속에 비친 값비싼 옷을 입은 여자는 점점 더 낯설어졌다. 이대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큰 용기를 내어 서재에서 막 돌아온 강태준을 찾아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를 보자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지?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작업할 공간을 좀 내주셨으면 해요. 계속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아요. 창고라도.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디자인뿐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었다. 그렇게 해.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허락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다음 날, 별채의 방 하나가 그녀를 위한 완벽한 작업실로 꾸며졌다. 최신 세공 장비와 온갖 종류의 보석 원석, 전문 서적까지 그녀가 꿈에서나 그려보던 공간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모든 자유시간을 작업실에서 보냈다. 디자인을 하고 원석을 다듬는 동안에는 숨막히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반짝이는 보석들은 그녀에게 무언의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다시 새로운 디자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자신의 작은 세계를 구축하며 버텨내는 동안 강태준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JT그룹 본사 최상층.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야망을 품은 지휘관의 작전실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가동시켰다. 국정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 검찰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까지.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의 최민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삭제가 아니라 서버 자체에 복구가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보안 전문가가 보고했다.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경찰관은 보고서를 올린 다음 날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 발령이 났습니다. 배후에 상당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강태준은 턱을 괜 채 조용히 보고를 들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단순한 뺑소니 사고를 덮기 위한 수준을 넘어선 움직임이었다. 최민혁은 무언가 다른 것을 감추고 있었다. 사고 당일 최민혁의 행적을 다시 추적해봐.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는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TF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양그룹의 추악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관리하는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계좌,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불법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인 유령 회사들의 존재까지. 최민혁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그날 밤 한 유력 정치인과 불법적인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서연과의 사고는 그의 모든 비밀이 탄로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사냥감을 어떻게 요리할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자정이 넘은 시간, 강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본체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별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앞에서 멈췄다. 서연의 작업실이었다.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 없이 작업실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서연이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와 세공 도구들, 반짝이는 원석들이 흩어져 있었다.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깊은 잠에 빠진 그녀의 얼굴은 경계심 없이 평온해 보였다. 강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이 스케치북 위에 그려진 디자인에 머물렀다. 달빛을 받아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목걸이 디자인이었다.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그녀를 닮은 디자인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있던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그저 계약에 묶인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서연은 자신의 어깨를 덮고 있는 부드러운 담요를 보고 의아해했다. 가정부가 덮어준 것이라 생각했지만 담요에서는 아주 옅게 강태준에게서 나는 것과 같은 차가운 향수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치부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TF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태양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최근 해고되었습니다. 최민혁에게 배신당했다며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접촉해보니 모든 것을 폭로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민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강태준은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처럼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추적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JT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는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이 모이는 그들만의 축제였다. 정재계 거물들, 당대 최고의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는 곳. 오늘 밤 윤서연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 있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은은한 달빛을 닮은 연회색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지만 서연은 마치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온몸에 와서 박히는 듯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저 여자가 바로 그 신데렐라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얼마나 갈까 하는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손을 자신의 팔에 단단히 감게 했다. 그의 행동은 연인을 향한 다정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는 제왕의 태도에 가까웠다. 긴장 풀고 고개는 꼿꼿이 들어 넌 이제 곧 JT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그가 시킨 대로 허리를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지금부터 그녀는 윤서연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완벽한 약혼녀. 그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행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JT그룹의 오랜 후원을 받아온 유명 원로 배우 김 여사가 당황한 얼굴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가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강 회장, 큰일 났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선물해준 에메랄드 귀걸이 한쪽이 없어졌지 뭐예요. 내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건데. 김 여사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이 사라졌다는 말에 행사장 보안팀까지 동원될 기세였다. 사람들은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렸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귀걸이의 디자인을 본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김 여사가 지나온 동선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짚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 혹시 아까 저쪽 화단 옆에서 잠시 허리를 숙여 구두를 고쳐 신지 않으셨나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지?
구두굽이 흔들려서 잠시 서연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그 귀걸이. 잠금 장치가 오래된 유럽식 클러치 방식이네요. 충격을 받거나 옷에 걸리면 쉽게 풀리는 구조예요. 아마 그때 화단 넝쿨에 걸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서연이 말한 화단 넝쿨 사이에서 반짝이는 에메랄드 귀걸이를 찾아 들고 왔다.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놀라움과 감탄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쏟아졌다. 특히 패션과 보석에 일가견이 있던 사교계의 귀부인들은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어머, 저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네. 디자인을 한다더니 정말 전문가인가 봐. 그냥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눈썰미가 대단한 걸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이전의 경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김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런 대단한 활약을 하셨군. 못하는 게 없는 분이야. 안 그렇습니까? 강 회장님, 최민혁이었다. 그는 뱀처럼 미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 앞에 섰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잠시 다른 기업 회장과 인사를 나누는 틈을 타 최민혁은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귓게 독을 속삭였다. 내 동생, 병원에서 아주 잘 지낸다지. 의사들도 친절하고 간호사들도 상냥하고. 그런데 말이야, 병원이란 곳이 가끔 사소한 의료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약이 뒤바뀐다거나 뭐 그런 일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무너질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 달리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민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협박은 잃을 게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최 전무님, 저는 이미 모든 걸 한번 잃어봤거든요. 정말 걱정해야 할 건 앞으로 당신이 잃게 될 것들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방역에 최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찰나 강태준이 돌아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최민혁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듯 서연에게만 다정하게 말했다. 서연 씨, 피곤해 보이는군. 이제 그만 들어갈까? 그는 서연을 데리고 돌아서면서 최민혁에게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눈빛은 내 것에 손대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주먹을 꽉 쥔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날 이후 최민혁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해졌다. 그는 JT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타겟으로 삼았다. 언론에 JT그룹의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고 핵심 연구원들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하려 시도했다. 증권계는 JT그룹의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는 헛소문을 흘려 주가를 흔들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이제 두 그룹의 명운을 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갈라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작업실로 향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최민혁의 협박이 다시 떠올라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평소보다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처음으로 그가 업무가 아닌 일로 그녀의 공간에 들어온 것이었다. 최민혁이 뭐라고 했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단호한 어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가 했던 협박을 그대로 전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태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그놈은 네 동생은 물론이고 네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비즈니스적인 약속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다는 한 남자의 맹세처럼 들렸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가 내민 손이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차가운 공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갈래서의 밤이 지나고 강태준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를 지배하던 것은 계약서 위에 명시된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와 팽팽한 긴장감뿐이었다. 하지만 최민혁의 노골적인 협박과 그에 맞선 강태준의 단호한 맹세는 그들 사이에 공동의 적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처음으로 다이닝룸에서 강태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여전히 대화는 없었고 식기와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숨막히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존중하는 듯한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동생을 보러 간다고 들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동생의 면회 신청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집에서는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네, 오늘 오후에 가보려고요. 나도 같이 가지. 내 회장님께서 굳이 최민혁이 어떤 놈인지 잊었나? 내 주변에 경호를 붙이겠지만 내가 직접 가는 게 가장 안전해. 그의 말은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통보였다. 그의 행동이 순수한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약 파트너이자 소유물에 대한 관리 차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방탄세단과 그 뒤를 따르는 경호 차량들. 마치 국가 원수의 행차와도 같은 행렬이었다. 동생이 입원한 병원은 JT 의료원 산하의 심장 전문 센터로 강태준의 지시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1인실로 옮겨진 후였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누나, 윤서준, 16살. 창백한 얼굴과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졌지만 그 눈만큼은 세상의 빛을 모두 담은 듯 맑고 총명한 소년이었다. 서연은 동생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서준아, 잘 지냈어. 아픈 데는 없고. 그럼 여긴 천국이야. 밥도 맛있고. 간호사 누나들도 다 예쁘고. 근데 누나, 이 아저씨는 누구야? 서준의 시선이 서연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그때 강태준이 스스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강태준이라고 한다. 내 누나의 보호자다. 그는 보호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서준은 잠시 강태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아이답지 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누나 남자친구예요. 서준아. 서연이 당황하며 동생을 말렸지만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준을 빤히 쳐다봤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로부터 이토록 순수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서연조차 놀라게 만들었다. 서준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누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우리 누나. 보기보다 약하고 눈물도 많단 말이에요. 아저씨가 잘 지켜줘야 해요. 어린 소년의 당돌하지만 진심 어린 부탁 그 순간. 강태준의 얼음 같던 표면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뇌리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그에게도 지켜주고 싶었던 여동생이 있었다. 병약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아이. 하지만 그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차가운 권력 다툼과 무관심 속에서 아이는 별이 되어 떠나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아걸고 감정이라는 것을 지워버렸다. 슬픔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기 위해 얼음 황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약속하지? 강태준은 서준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것은 서준에게 하는 약속인 동시에 과거의 자신에게 하는 뒤늦은 맹세와도 같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회장 강태준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고독과 슬픔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보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무게감은 전혀 달랐다. 더 이상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목격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서준이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서준이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들 정말 고마워요. 사미리 조흐나이덕은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무심한 척 대답했다. 잠시 후 그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요즘도 디자인은 계속하고 있나? 네, 회장님께서 작업실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나중에 한번 보여주지. 내 디자인.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다. 서준의 밝은 웃음과 그 웃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강태준의 모습이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희망, 그리고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것을 모티브로 한 브로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강태준이 어느새 들어와 그녀의 스케치북을 보고 있었다. 아이런 베어링가. 그가 가리킨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작은 별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었다. 아니요, 별이 아니라 별을 지키는 가시나무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녀의 설명에 강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에서,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결의를 읽었다. 서연이 다시 세공 도구를 잡으려던 순간 날카로운 도구날에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다. 그 순간 강태준이 놀라운 속도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그는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익숙한 솜씨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차갑기만 하던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주 가까운 거리. 그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온전히 담긴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계약도, 비즈니스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 그저 상처를 치료해주는 한 남자와 그 치료를 받는 한 여자만이 존재했다. 상처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동시에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헛기침을 하며 먼저 등을 돌렸다. 늦었군. 그만 쉬도록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서둘러 작업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자신의 손가락에 감긴 밴드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는 심장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얼음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짜의 감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비밀 TF팀은 태양그룹의 심장부를 향한 칼날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수개월간 수집한 자료들은 최민혁의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장부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회의실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말했다. 최민혁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다. 이 모든 것을 아랫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법망을 빠져나갈 거다. 그놈의 목에 직접 밧줄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가 원하는 것은 최민혁이 뺑소니 사고와 부패의 중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교묘하게 끊어져 있었다. 팀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홀로 사고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서연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잠시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가 건넨 찻잔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고 현장 사진들에 머물렀다. 흐릿하게 찍힌 최민혁의 검은색 스포츠카 사진. 서연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애써 외면했던 그날 밤의 기억. 그런데 계속해서 사진을 보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안개 속에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쌍하다. 뭐가 분명 차 안에 무언가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잠깐 무언가 반짝였어요. 대시보드 위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충돌 직전의 찰나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던 그 순간 USB였던 것 같아요. 평범한 모양이 아니었어요. 끝에 독수리 아니 불사조 모양의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보석이 박혀 있었는지 아주 잠깐 붉게 빛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즉시 내부 고발자 태양그룹의 전직 재무팀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최민혁 전무는 모든 불법 거래 내역 원본을 자신만 아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불사조 문양의 USB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이 본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혁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스모킹건.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그는 사고 당일 그 위험한 물건을 채두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거야. 강태준의 입가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완벽한 함정을 설계할 시간이었다. 며칠 후 재계에 큰 뉴스가 발표되었다. JT그룹이 유럽의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규모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다. 수십억 유로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최근 여러 악재로 휘청이던 태양그룹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재기의 발판과도 같은 사업이었다. 최민혁은 당연히 이 입찰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다. 강태준의 작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하청업체를 통해 정보를 흘렸다. JT그룹이 입찰에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비공개 환경평가 데이터 원본이며 이 데이터는 강태준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특수 USB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USB에 대한 묘사는 서연이 기억해낸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증언한 불사조 USB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정보는 최민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태준, 그 자식이 어떻게 내 USB의 존재를 설마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그걸 손에 넣은 건가? 그래서 그 계집애를 보호하고 나를 압박해 온 건가? 그의 오만함과 편집증이 뒤섞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빼앗거나 파괴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가장 어리석고 예측 가능한 수를 두었다. 태양그룹이 자랑하는 최고의 해커팀과 산업 스파이들을 동원해 JT그룹의 서버를 해킹하고 그 데이터를 훔쳐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강태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JT그룹의 보안 서버는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TF팀은 의도적으로 작은 틈을 만들어 두었다. 최민혁의 해커들이 침투한 곳은 실제 서버가 아닌 완벽하게 복제된 가짜 서버, 일명 허니팟이었다. 걸려들었습니다. 회장님, JT그룹 본사 최상층의 비밀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민혁의 해커들이 허니팟 서버에 침투해 가짜 데이터를 빼내가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의 IP 주소, 사용한 해킹 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가 흥분을 감춘 채 보고했다. 최민혁은 이제 뺑소니, 횡령, 배임, 불법 로비에 더해 경쟁사에 대한 불법 해킹 및 산업 스파이 행위라는 명백한 현행범의 증거까지 남기고 말았다. 스스로 자신의 목에 감긴 밧줄을 힘껏 잡아당긴 셈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강태준은 서재로 돌아왔다. 서연은 그곳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의 일부를 전해 들었고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강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상황실 스크린이 연결된 자신의 모니터 앞으로 이끌었다. 화면에는 미션 컴플리트라는 문구와 함께 최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이 타임라인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만이 남았다. 거대하고 오만했던 성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태준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차가운 만족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끝을 알리는 말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얽매였던 거짓과 위협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국과도 같았다. 최후의 결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단순한 기업 입찰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의 양대 산맥인 JT그룹과 태양그룹의 자존심을 건 정면 대결이었고, 승패에 따라 두 그룹의 미래가 갈릴 것이었다. 최민혁은 자신감에 찬 얼굴로 행사장에 들어섰다. 훔쳐낸 JT의 비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믿었다. 로비에서 강태준과 그의 곁에 선 윤서연을 발견한 그는 승자의 여유를 담아 조롱 섞인 미소를 보냈다. 그에 반해 윤서연은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곁에 선 강태준을 보았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고요했다. 완벽한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강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주문처럼 작용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았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것은 태양그룹이었다. 최민혁은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훔쳐낸 가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려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연설은 사실상 자신이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전 세계 앞에서 자백하는 꼴이었다. 최민혁의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강태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단상으로 걸어나가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JT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컨벤션홀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저는 JT그룹의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와 부패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의아함에 장내가 술렁였다. 최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궁지에 몰리니 헛소리를 하는군. 그 순간 강태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어두운 빗길 위. 한 대의 검은색 스포츠카가 한 여성을 무참히 들이받고 달아나는 영상이었다. 흐릿했던 원본 영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JT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고화질 영상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최민혁의 경악한 얼굴,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서 붉게 빛나던 불사조 USB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컨벤션홀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즉시 태양그룹의 비밀 장부로 바뀌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내부 고발자의 음성 변조된 증언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최민혁 전무는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는 불사조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아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당장 저 영상 꺼.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이어졌다.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해커들이 JT그룹의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모든 과정이 IP 주소와 시간 기록과 함께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최민혁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JT의 데이터를 빼내 라고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방금 전 그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이 도둑질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증명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혁은 무대 위에서 멍하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컨벤션홀의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최민혁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제야 정신이 든 최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이거이나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강태준. 이 개자식, 내가 너를. 그의 마지막 발악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재벌 3세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태양이라는 이름 아래 군림하던 거대한 부패 왕국이 강태준의 완벽한 체크메이트, 한 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고함을 치며 질문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최민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객석에 앉아있는 윤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처음으로 강태준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함께 싸워 이겨낸 동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가로질렀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을 지나쳐 오직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집 가자. 그가 말했다. 집. 그 한 단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최민혁이 몰락하고 태양그룹이 검찰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강태준의 얼음의 성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위협도, 교묘한 암투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계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윤서연의 보호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두 사람을 묶어두었던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계약서상으로는 아직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기에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았다.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에 최근 급격히 가까워졌던 그들의 관계는 다시 보이지 않는 벽 앞에 멈춰 섰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동생 서준은 JT 의료원의 지원 아래 성공적으로 1차 수술을 마쳤고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빚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갈래서 있었던 일과 김 여사의 적극적인 추천 덕분에 그녀는 강태준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을 넘어 천재 신인 디자이너 윤서연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러 유명 브랜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강태준 덕분에 그녀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거짓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계약이라는 거짓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서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강태준에게 계약의 종료를 이야기하고 이 집을 떠나기로. 한편 강태준 역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태양그룹의 몰락 이후 재계의 판도를 재편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모두가 그를 승리자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저택에 돌아왔을 때 별채 작업실에 불이 꺼져 있는 날이 많아졌다. 디자인에 몰두하던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느새 그의 새로운 습관이자 위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녀가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녀를 만나기 전 완벽하게 통제되었지만 아무런 색채도 없었던 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자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서연은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최민혁의 위협도 사라졌으니 계약은 이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떠나겠다는 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강하고 자존심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서연이 돌아서려던 순간 강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계약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나는 아니야. 그는 그녀를 돌려세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내 세상은 무채색이었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오차 없이 돌아갔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지.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건 사고였지만 당신이 내 세상을 바꿔놓은 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계산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졌어. 당신이 웃으면 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고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았지.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 없이는 예전의 그 무채색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을 발하는 반지가 나타났다.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그녀가 디자인했던 가시나무가 작은 별을 감싸고 있는 모양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가 직접 그녀의 디자인을 보고 그녀를 생각하며 만든 반지였다. 강태주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얼음 황제가 그의 왕국에서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다. 윤서연, 그 차가운 계약서는 이제 버리고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주겠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진심이, 그의 서툰 고백이, 그리고 그녀의 꿈과 영혼이 담긴 반지가 그녀의 모든 망설임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강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이 온전히 이어진 첫 번째 포옹이었다. 얼음의 성을 녹인 것은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진실한 사랑이었다. 이 1년 후 윤서연은 JT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주얼리 브랜드 아틀리에 윤 에이텔리의 요온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윤서준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가끔 누나의 작업실에 놀러와 매형이 된 강태준에게 스스럼 없이 장난을 걸곤 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JT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얼음 황제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보일 줄 알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 시간 전에는 집에 돌아왔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태준과 서연은 두 손을 꼭 잡고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차가운 조각상들만 가득했던 정원은 이제 서연이 좋아하는 수국과 장미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더 이상 얼음의 성이 아닌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었다. 오늘 서준이가 그러는데 매형 웃는 모습이 꼭 바보 같대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녀석 용돈을 끊어야겠군.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의 비극적인 만남. 계산으로 시작된 거짓된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은 수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자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사고는 어쩌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